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현재 창원 월용동에 4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분양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창원시가 최근 이 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국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짓고 있는 창원 월영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규모만 4,200여 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분양 시기를 조절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지난주 부영주택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영이 아파트 단지 안의 국가 땅을 창원시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이미 협의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부영주택을 작업하면서 그게 이제 부지 안에 구구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유상 매입을 해야 될 걸 무상으로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요? 부영은 국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지난해 7월 창원시에 제출해 날인을 받아 최종 부지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지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시작해 단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일부 구간입니다. 부영의 소유지로 바뀌면서 현재 그 위로 아파트가 올라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쓰였던 국유지로 면적은 547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창원시는 부영이 약 10억 원의 국유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당 국유지에 상응하는 값을 창원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제안했음에도 고발이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영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준공 일정을 앞두고 창원시가 건설사를 고발하면서 월영동 부영 아파트 단지의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회입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없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인데요. 하지만 거제에서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자신의 조합원으로 속이는 등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 장평동 일원의 야산입니다. 8년 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계획된 곳이지만 수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2011년 가칭 장평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됐지만 토지 확보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의혹 등으로 사업 추진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사이 지난해 새롭게 구성된 가칭 장평 오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내 전역에 조합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걸렸고 유명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세운 주택 홍보관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로 알려진 건설사가 지난 7월 15일 거제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신들과 무관한 홍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거제시는 지난 7일까지 건설사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과 전단지 회수,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금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돼서 지금 모집 취소를 위해 가지고 청문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대부분 회수됐지만 같은 땅을 두고 수년 전부터 활동하던 다른 조합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기존의 조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새 조합에서 기존 조합원 388명을 자신들이 확보한 1차 조합원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저희 조합원 인원이 자기네들 조합원 인원이 마냥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명부라든지 어떻게 그거를 입수하게 됐는지 저희는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고. 새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 업무 대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합 관계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원 탈퇴도 사실상 어려운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과 부산은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총리실 검증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때 아닌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운영 중인 김해공항의 야간 비행 금지 시간, 즉 커퓨 타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커퓨 타임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인 김해와 부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이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마련한 커퓨 타임 완화에 대한 기관별 입장을 듣는 자리에서 부산시와 강서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되는 거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주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완화에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죠. 현행인 7시간 제한을 밤 12시에서 아침 5시까지 총 5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말이 나오자 김해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가 커퓨타임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그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커퓨타임 완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조만간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재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커퓨타임 축소가 자칫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과 전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왜 그랬는지를 확인해서 결코 우리 김해 시민을 위해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는 없다. 현재 커퓨타임도 줄여야 된다. 총리실 재검증 일정이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때 아닌 커퓨타임 논란이 협력해왔던 지자체 사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교육 현안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을 지난달 발족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첫 번째 의제로 북면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 중인데 가능성은 어떨까요? 김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면 전체 인구 4만 명, 올해 초 기준 0세에서 만 18세 이하만 만여 명으로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산 가포구를 북면으로 이전하려다 동문회와 가포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됐고 교육부로부터 창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설은 아예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면의 고등학교를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창원 시내에도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 있고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중에 하나 정도를 선정해서 북면 지역으로 좀 옮겨주는 게. 지난달 발족한 경남도 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은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을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은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수기 방식과 절차를 회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기존의 공립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옮겨야 하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학교를 우선 찾아야 합니다. 또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위원회 날짜를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의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탄력을 붙일 생각입니다. 현재 경남 교육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북면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
공론화 추진단이 마산 가포구 이전 불발로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북면의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이 생선을 굽는 냄새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바로 전어인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전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엔 이르지만 지금부터가 제철이라는 전어. 이번 주말 마산 어시장에서는 전어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은빛 고운 자태를 뽐내는 전어가 수족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들채로 들어올리자 힘껏 팔딱거리는 전어들. 갓 잡아 올린 전어는 비늘을 벗겨 손질을 마치고 먹음직스럽게 썰어내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전국 전어의 40% 정도를 출하하는 마산 어시장에는 지금 이맘때쯤 전국 각지에서 가을 전어를 맛보기 위해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어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철따라 그 맛이 있는 고기가 전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마산 어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전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수산물과 건어물을 비롯해 과일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진풍경 중 하나가 바로 종류별로 전시된 멸치입니다. 종류만 30여 종. 하나하나가 모두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남해안에서 생산되고 위탁되고 판매되는 양이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물건을 파는 곳이 마산어시장입니다. 싱싱한 전어와 다양한 수산물이 있는 마산 어시장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고소한 전어 무침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무료 전어 시식 행사를 비롯해 장기자랑과 초대 가수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싱싱한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도 열립니다. 우리 어시장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시대도 많이 들어오셨고 전에 보던 거하고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말이 틀리니까 믿고 우리 어시장에 찾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19회 마산 어시장 축제는 23일부터 4일간 마산 어시장 일원에서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행사로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생일이 2012년 10월 이후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 생후 84개월, 즉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기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현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12개월, 즉 1년이 확대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지난해 9월부터인데요. 처음에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 지급되던 것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다음 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된 6세 아동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 끊긴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을 기존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양육 지원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추가 우편물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 시행을 알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하고 보름가량이 됐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간 관광객이 7월 한 달 동안만 작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9일부터는 대마도를 오가는 일부 항로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행 배편이 전부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여행 성수기지만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승객이 줄었다 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분위기 속에 대마도 2개 국제항구 중 하나인 이즈하라항 백길은 19일부로 전부 끊겼습니다. 대마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판매하는 해운 회사들의 발급 창구는 이처럼 아예 문을 닫아버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라는 일단 9월 자체가 없는다고 돼 있어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럽고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부 노선에선 파격 특가 상품도 나왔지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른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7일달까지는 전년 대비 한 30%에서 35% 나왔어요. 8일달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7, 80%. 사실상 관광객이 손님의 전부인 여객터미널 상점들은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난 매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점도 있습니다. 중국자 중개물 보통 한 1000명 정도 돼요. 요새는 한 500명. 그래서 지금 다 내놨어요. 8월 1일 날 해가지고 9월 30일 날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운행을 해봤자 임대료를 맞추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일 알바들 빨리 다 보냈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7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일본을 오간 승객은 7만 1000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3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8월에는 감소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매체로만 알려졌던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도 기업 홍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데요. 스타트업과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유경 씨는 지난해 유아용 반찬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픈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재료 엄선해서 재료 선별해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넉 달 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는 늘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비용이 크게 들어서 일정 큰 자본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유아용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이 씨의 제품을 홍보한 겁니다. 아이들 반찬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기업을 만나면서 좀 더 그런 거를 홍보를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유튜버의 콜라보 오크리에이터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낸 협업 모델입니다. 스타트업에겐 무상으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튜버에겐 방송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스타트업과 유튜버 50쌍을 매칭시켰고 올해 30쌍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스타트업 제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오크리에이터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스타트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 확대나 홍보, 그다음에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걸로 나타나면서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안인득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예방과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겐 각 한 달 감봉과 견책을, 3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센터와 정신질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정신응급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대학 기능 중복 등으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밀양 나노특성화 폴리텍 대학 개교가 재추진됩니다. 밀양시는 지난 2017년 7월 사업 중단 이후 폴리텍 대학 측에서 신설 캠퍼스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본격적인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밀양시는 나노특성화라는 밀양 폴리텍 대학의 차별성과 인력 수요 전망 등 세부 전략을 수립해 폴리텍 대학 유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폴리텍 대학 밀양 캠퍼스에서는 나노 관련 4개 학과의 300명, 단기 직업훈련 과정 1,500여 명이 육성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인 마산 로봇랜드가 다음 달 9일 문을 엽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일대에 조성된 마산 로봇랜드는 5개관 11개 콘텐츠의 전시 체험시설과 22종의 놀이시설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7일 개장에 앞서 전날인 6일 저녁 로봇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이벤트 등 도민과 함께하는 전야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2월을 사업 시작으로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400만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화성에서 여름 휴가를 온 김지은 씨로 주인공에게는 평생 통영 케이블카 무료 이용권과 통영 특산물 세트를 증정했습니다. 올해 개장 12년을 맞는 통영 케이블카는 영업일수 3,500일 만에 이런 성과를 거뒀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통영 대표 관광명소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를 방문한 대만, 홍콩 등 해외 관광객 수가 5배 늘었습니다. 가야 테마파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한 대만, 홍콩 관광객은 5천여 명으로 연간 1,000명 수준에서 5배 증가했습니다. 가야 테마파크는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는 공연 페인터즈 가야 왕국과 지난 5월 도입된 익사이팅 시설 등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테마파크 측은 올 연말까지 2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할 걸로 예상된다며 여행사와 연계해 단체 방문을 늘리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거창 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 판매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며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거창농협과 축협, NH농협은행 거창군 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등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주유소, 학원, 의원 등 1000여 개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최근 아파트 내 도로와 주차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3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내 안전구역 확대와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 전문가 2분과 함께 짚어보죠.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안한 바 있는 전홍표 창원시 의원, 법률적 내용 짚어줄 이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에만 창원에서도 있었고 또 부산에서도 있었죠. 예, 최근에 창원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3살 박이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경위를 한번 보면 53살 A씨가 몰던 검정색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다가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서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걸어가던 아이를 이 차량이 그대로 치게 되었는데요. 우회전 도중에 아이를 못 보고 들이받은 것인데 그 3살 박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죠. 그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부주의하게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집니다. 또 불과 일주일 전 그 부산에서도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살 박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와 또 주차장의 경우 코너를 돌아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말씀해주신 최근 창원 사고는 SUV 차량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차량의 높이가 비교적 높으니 SUV가 늘어나면서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창원에서 일어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도 역시 SUV 차량이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은 지금 대세의 차량입니다. 네.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연간 판매된 차량은 29만 대 정도가 SUV 차량인 반면 지금 2018년도 하반기 조사는 52만 대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차가 SUV 차량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통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전문가들이 SUV 차량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한 바 있는데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차 높이가 높기 때문에 우측이나 좌측 같은 경우에는 6m까지 사각지대가 보이고요. 후방 같은 경우는 10m 정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살 박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80cm가 안 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높은 차고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SUV 차량 같은 게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부산의 사례도 좀 짚어봤지만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실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몇몇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좁은 주차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내가 주차할 곳을 찾는다는 것에 좀 시선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동 동선을 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사천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가 6아이가 SUV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5월에도 중학생이 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그게 사고로 죽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진주시 모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또 운전 부주의로 돌진해서 사고가 난 사고도 있었고요. 4월 2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번엔 승용차였습니다. 3살짜리 꼬마애가 아파트를 주행하는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3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험사고 통계를 이렇게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도로 구역 외에 사고가 약 전체 사고의 15% 정도를 차지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도로 외에서 나타났던 사고가 약 77만 건 정도인데 이 중 30만 건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아파트 주차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노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데 이번에 창원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네, 운전자가 특별히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데 네. 이제 이 의무를 좀 위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잠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한번 보면요. 제3조 1항에서 이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제 형법 제68조 그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해서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동법 3조 2항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가 일어난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치상죄라는 게 이제 상해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사망의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있고요. 또 동법 제4조 1항에서는 이 같은 치상죄, 상해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의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상해가 일어난 경우는 이제 이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 교통사고와는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사망을 한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제 상황은 있는데 이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로 다친 경우, 치상죄를 이제 범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라면 이제 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이제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다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12대 중과실이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12가지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초과, 또 횡단보도 의무 위반, 또 그리고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이제 사고가 났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차단기로 이제 차단을 하면서 이제 출입을 통제를 한다면 그 차량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사유지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단 통제되지 않고 차단기로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이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차단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이면서도 우리 법상의 현행법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통사고 통계에도 이제 잡히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관한 강제 규정도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도로는 사유지여서 좀 전문 지식이 미흡한 이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경찰 단속에 이제 경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그 도로 외 구역의 경우는 이제 과속,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그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도 안 되어서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 전 의원께서는 특히 스쿨존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사건 보시면서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해야 될 길인데 그렇지 않았던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 집 앞이잖아요. 집 앞이면 맞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건 또 안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스쿨존은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 수가를 보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힘에 이어서 2014년도에 523건의 사고가 났었고요. 2018년도에는 435건 정도 사고가 났었나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경우 약 사망사고가 3건 정도 일어났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죽은 사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월등한 수치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서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만 명당 2.0명으로 OECD 기준 1.5명에 1.4배 정도 높은 수치를 저희 나라는 낳고 있고요. 그래서 스쿨존을 좀 더 안전한 길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어느 주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해소될 것 같아서 조례 제정 이전에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린로드 대장정이라고 14개의 기관이 모여서 전수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언론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개선 의무 주체가 되는 시행정, 경찰서, 교육청하고 해서 이렇게 개선 사항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9월 30일 날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마산 하포구 지역에 21개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6개 학교의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 31일 정도 되면 각 학교의 개선 사항들을 각 관련 담당 부서에 보내고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사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조례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혹시 아파트 내 교통사고에 대한 조례는 지금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는 방법들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책 프리즘에서 제안됐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안전점검단을 꾸려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요인들을 조사해서 개선하고 이것을 개선했던 아파트는 교통안전 아파트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모는 차량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학원을 가는 차량,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할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있는 곳에는 홈존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엄격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홈존으로 지정된 곳은요 시속 16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고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엄격한 법의 제한이고 그다음 사고를 냈던 사람들에게 100% 가시를 부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전자들도 조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제도, 타 선진국에 대한 제도도 한번 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파트 안은 이 사유지로 해당된다는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현실 가능성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조건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조례나 법률로 이렇게 강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례나 법률로 좀 강제를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자 이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들이 방치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노후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뭐 있을 수도 있고 교통 안내 표지판 등이 또 소홀히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률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강제를 해서 경각심을 주거나 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좀 인지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사견으로는 그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해 실시되었던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그 이전에 이제 대전에 이제 교통사고 2017년 10월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어머니는 크게 다치고 이제 6살 난 아이는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법원은 1년 4개월의 이제 금고, 가해자에 대해서 금고형을 이제 선고를 했었죠. 그때 이제 이 피해자 어머니는 국민청원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원에 대해서 22만 명이 이제 다 의견 수렴을 해주고 동의한다라고 해줬는데 그 의견을 한번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 에 대해서 이제 의견인데요. 교통사고의 주 요인은 과속 주행이다. 그리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설치가 미비돼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 도로를 사유지라고 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이제 6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꼭 정책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개정을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는데요. 네, 도로교통법에 그 비도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자. 그래서 형사처벌을 도로나 도로가 아닌 경우나 똑같이 이제 하자, 처벌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비도로인 그 도로외 구역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에서도 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좀 형사처벌을 좀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처벌이 강해지고 규제가 많아질수록 운전자들은 또 볼멘 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파트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논의,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도 12대 중대 과실 사고로 이제 포함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너무 사적 공간까지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로 가두어서 이제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또 운전자들을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전과자가 되도록 양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교통처리특례법은 이제 1981년도에 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제 37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좀 폐해가 좀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너무 그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처벌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교통사고 그 비율이 발생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또 좀 폐지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법률의 명칭이 이제 교통범죄라고 하고요. 교통범죄 처벌 및 그 사고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논의되는 법률 안에서도 형사처벌은 어느 경우나 다 가능하도록 하자. 12대 중과실 사고든 아니든 도로든 도로 아니든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처벌하도록 하자. 뭐 이런 조항들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폐지가 되자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에 대해서 또 이런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통범죄 전과자가 양산이 된다. 그리고 사법부 그 법원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좀 증대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러고 또 그 자동차 내수시장 자동차가 안 팔릴 거다. 내수시장이 위축될 거다. 이런 논의 뭐 의견까지도 있으신데요. 하지만 현재 법 체계와 그 처벌 수준으로는 그 빈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예방하거나 막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법의 정비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각별히 조심하면서 이제 그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논의가 많아질수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남이나 창원이나 아동 친화적 도시로 이렇게 발버둥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동이 차로 죽임을 당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아동 친화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나는 규제, 다소 불편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어른이 감수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